우리나라 종목들 자체로 움직이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램의 시대였죠. 지금의 시기는 종속적인 관계가 돼버린 거죠. 엔비디아 영향력이 훨씬 커졌고 거기에 지금 납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좋습니다, 나쁩니다 보다 엔비디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밝은 AI 미래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연관성이 생길 요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올해 반도체 시장의 흐름도 그리 나쁘게 보진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세무사님과 2025년 첫 방송인데 세무사님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을 들어요? 네, 왼쪽 손, 시계 든 쪽 손. 저희가 이제 가민시계 저희가 2월 달에 교토 풀코스 마라톤을 같이 나가기로 해서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20km 하프 마라톤을 연습을 하기로 했죠. 이제 요즘 이렇게 러닝 유행하기 전에 네. 2023년도 1월 달에 러닝 클럽을 만들어서 반포 한강공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뛰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2023년에 하나도 못 뛰던 1km도 못 뛰던 사람이 5km 대회, 10km 대회, 하프 대회까지 딱 1년 동안 하프까지 하고 나의 러닝 생활은 이제 끝이다. 네. 나이도 있고 이제 천천히 걸어 다니고 뭐 등산이나 해야지. 그렇지. 이러고 있었는데 김 작가님께서 하프까지 끝내면 되냐? 풀을 뛰어야 된다. 진정한 마라토너는 풀코스. 풀을 뛰어야 된다라고 옆에서 그렇게 거의 반 협박을 해서 제가 그러면 뭐 우리 친분도 있고 풀을 한번 뛰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제 부동산 쪽에 부율라님, 그다음에 박종호 교수님, 김강석 교수님 경제 전문가분들 함께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일본에 가면 그분들과 이제 거기 몇박 며칠 동안 같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영상을 찍어서 몇 편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새로운 뭔가 올해가 어쨌든 새해 다짐이라든가 새해 목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꼭 우리가 기존에 간성처럼 하던 것들 말고 새로운 것들을 한번 좀 시도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왜냐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에는 좀 매년 새로운 것을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러닝을 했었고 뭐 작년에는 합창단을 운영해서 합창 대회도 막 본선 진출도 했었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또 새로운 것을 하나 정해서 내가 말하면서도 쑥스럽다. 한국무용. 그래서 한국무용에 그나마 남자가 좀 어울리는 뭐 이런 재밌는 춤들이 있어요. 돌쇠 역할인가요? 한량무라고 선비춤이라고도 하는데요. 남자가 출 수 있는 한량무, 그리고 이제 진도북춤이라고 이렇게 북을 추면서 북을 치면서 추는 춤, 이 두 가지를 제가 올해의 목표로 세워서 한국무용에 지금 도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 해본 것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를 1월 달에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세무사님 모시고 이제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여쭤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한번 좀 점검부터 해주신다면요. 거의 1월 중순이 됐지만 그래서 저는 또 1월 달에 첫 출연이니까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작년 1년 동안 또는 올해 1월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가 뭐 여러 지수를 볼 수 있지만 뭐 나스닥 지수하고 한번 대표적인 지수니까 비교를 해본다면 나스닥 지수에서 연봉으로만 봐도 사실은 작년에 나스닥은 28.64%가 상승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전해에는 43%가 올랐고요. 그래서 43%, 28%, 2년 연속 상승을 했었던 게 나스닥 지수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은 2년 전에는 18%, 나스닥이 40%대 상승을 할 때 18% 상승을 했고요. 작년에 나스닥이 28% 상승을 할 때 우리는 거래소는 9%가 빠졌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떠냐 하면 코스닥은 사실 더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만 비교를 하면 미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으니까 굉장히 잘 갔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한 나라니까 뭐 못 간 거 아니냐 정도로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를 뭐 미국 증시가 아닌 같은 아시아 증시에서 가까운 나라들 있죠. 일본이나 뭐 대만 정도가 우리나라가 보통 비슷비슷한 증시 흐름들을 보였으니까 일본과 대만까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작년에 19% 올랐어요. 니케이 지수가.
그 전해에는 역시 28%가 올랐고요. 대만 가권 지수는 작년에 28%, 나스닥과 똑같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전해에 26%. 그래서 일단 기조적으로 2년 전, 23년도에 우리나라가 상승을 했지만 지금 비교한 미국, 일본, 대만과의 비교해서 가장 적게 올랐고, 작년에는 나스닥, 일본, 대만이 20% 이상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빠진 거죠.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시간상 모든 나라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1월 달부터의 흐름을 보면 거래소 지수는 지금 현재 오늘 종가까지 3.75%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4.43%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미국과 아시아권의 올해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일단 나스닥 지수가 약간 마이너스 0.77%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아시아에서 비교했던 니케이 지수 올해 1.77% 하락, 대만 가권 지수 2.46% 하락이 나왔습니다. 올해의 장이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돼서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3월, 4월 정도에 이런 정도의 비교가 된다면 올해는 3달이나 지났지만 우리가 가장 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은 뭐 한 13일이니까 거래일수로는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작년에는 1년 동안 꽤 큰 갭이 있었거든요. 특히 작년은 외국의 평균 지수 상승률이 한 20% 정도 됐다고 치면 우리는 지금 하락률이 한 10% 이상이기 때문에 30% 이상의 갭이 있었다란 말이죠. 1월 달 거래일수로 한 열흘 정도 지났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평균값 이상 달리고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2025년은 좀 그동안 묵은 때를 마치 막 올해가 뱀의 해잖아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 묵은 때를 좀 훌을 털어버리고 좀 새롭게 시작을 해서 좋은 흐름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새해 덕담을 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희망은 있지만 아직은 뭐 그걸 측정하기에는 너무 며칠 지나지 않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2년 전, 1년 전에 평균값으로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걸 평균값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을 포함한 외국 지수들이 20% 평균 이상 상승, 우리는 10% 이상 하락이니까 36%라고만 쳐도 그 갭이 1년에 3%씩 우리가 훨씬 더 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열흘 정도니까 3분의 1 이상이 지났단 말이죠. 한 달에 3분의 1이 지났으면 작년의 평균값이라면 우리가 미국 또는 아시아보다 3% 이상 더 빠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봤지만 대만, 일본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는 한 3% 상승이니까 5% 정도의 갭이 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3, 4월 정도가 아니라서 굉장히 좁은 구간이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가 나쁘지 않다 또는 작년보다 훨씬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늘 나와서 해주시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한번 이제 시장의 대장주들이니까요. 한번 보면서 분석 한번 좀 해주신다면요. 코스피 200이라는 구성 지수들이 있거든요. 코스피 2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200 종목이에요. 그 200 종목에는 거의 모든 업종의 대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200 종목을 매일 본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연초 대비 상승률을 이끌었던 종목들인데 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3일 연속 음선이 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됐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상승률이 꽤 돼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연초 대비 1월달 최고점이 22% 상승이었고요. 오늘 종가까지도 11%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수 관련 대형주들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좀 장을 주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주도는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니까 그래도 연초 대비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도 훨씬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네요. 작년에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았는데. 결국은 올해 이제 지금 열흘밖에 안 지났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건 CS 젠슨왕에서의 젠슨왕이 기조연설부터 해서 그 다음날 뭐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또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을 한번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보았을 때 여전히 엔비디아의 영향력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장인 젠슨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HBM 관련해서
통해서 엔비디아 향 수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삼성은 여전히 젠슨왕의 말 한마디에 뭐 아직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어 뭐 이런 대화의 내용 속에서 야 그래도 희망은 아직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주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면서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11%가 올랐고 삼성전자는 좀 움직임이 좋았다가 말게 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 두 개에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미 말한 게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종목들 자체로 움직이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대는 이제 D램의 시대였죠. D램에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마켓 점유율이 높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만큼 가격 주도력이랄지 뭐 이런 영향력들이 분명 있었던 데에 반해서 지금의 시기는 종속적인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영향력이 훨씬 커졌고 거기에 지금 납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체적인 판단,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습니다, 나쁩니다. 뭐 SK하이닉스가 좋습니다, 나쁩니다 보다 엔비디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AI 미래인데 이번 CES에서 보셨듯이 결국은 AI는 뭐 반도체 하나 만드냐 안 만드냐의 문제가 아닌 자율주행, 로봇 다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AI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고요. 밝은 AI 미래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연관성이 생길 요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올해 반도체 시장의 흐름도 그리 나쁘게 보진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시총 1, 2위가 반도체 관련주였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 삼성 SDI 이들이거든요. 네. 또는 코스닥까지 본다면 에코프로 BM, 엔캠까지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차트의 공통점들을 보면 이게 삼성 SDI인데 차트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이걸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이평선들이 위에 많이 군집되어 있고 이렇게 현재 주가가 제일 아래에 있죠. 이런 거를 완전 역배열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또 완전 역배열에서도 지금 오늘의 주가를 보면 최저가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수년간 고점, 2년 전 고점이죠. 2023년 7월 고점이 2차전지의 고점인데요. 한 1년 반 동안 최고점에서 계속 하락을 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삼성 SDI만 찍어서 그런 거 아니냐. LG화학도 역시 1월 달에 세 저점 찍고 조금 반등 주다가 다시 떨어지는 완전 역배열. 그럼 또 그 위에 있는 포스코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 차트죠. 그리고 시총 1위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좀 낮지만 비슷하고요. 코스닥에서 시총 2위인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로 1월달이 최저점이었다가 조금 오른 상태.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 초에 최저점이었고 좀 오른 상태예요. 2차전지의 해답은 사실 하나예요. 바닥이 언제냐인데 그 바닥은 제가 이런 방송이나 뭐 제 유튜브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나야 안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지금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7월에 가장 뜨겁게 2차전지 시장을 달구었던 종목들이니까 밑에 뜨거웠죠. 그렇죠. 2023년 7월까지가 고점이었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반을 떨어질 때마다 이제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을 뱉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바닥이 아니었죠. 왜? 올해 연초가 지금 최저점이니까. 그럼 우리는 바닥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나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여기 있는 정도 고점 대비해도 거의 4분의 1 토막이네요. 4분의 1 토막이 더 나지. 최고점 대비로는 5분의 1 토막인 거고. 그래서 뭐 최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인데 그 5분의 1 토막이 나면서까지 매일매일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는 심지어 뭐 전문가를 칭하는 사람들이 오늘이 바닥이라고 했지만 사실 차트를 보는 저로서는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은 매일매일 떨어지는 연중 최저점에선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알 수 있냐면 지나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1월 달에 작년보다 우리 증시가 훨씬 강해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13일 동안 강하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신뢰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3월 정도였으면 신뢰성이 높았을 텐데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3개월 동안 강했으면 신뢰도가 훨씬 높은 거고 열흘 동안 강했으면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바닥이 지나고 나서 바닥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 차트로 본다면
적어도 요 1월 달이 바닥이어야 하면 1월 초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주가를 한 달, 짧아도 한 달, 길면 두세 달 이상 안 깨고, 그리고 그 주가보다 최하 15%에서 20%, 30%까지는 올라야지 바닥을 찍었나 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2차전지 바닥을 논하려면 2, 3월은 돼야지, 그리고 2, 3월 때까지 1월의 저점보다 20, 30%는 올라가 있어야지 저 1월이 바닥이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차트적인 부분은 그렇게 알 수 있겠지만 뭐 2차전지는 근데 어떤 것들이 뭐 재료나 뭐가 나와야지 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결국은 트럼프가 일단 취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에서도 제가 뭐 이렇게 차트 위주 또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트럼프의 취임 이후의 산업 정책들, 보조금 정책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선 그 중에서 반도체가 약간 중간에서 악재 정도, 그리고 2차 전지는 최고 악재의 업종이었던 거죠. 근데 아직 취임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바닥을 찍을 확률은 없죠.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적어도 취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성의 문제에서 역시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IRA 보조금의 행정부에서의 집행 여부들은 취임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IRA 재료고, 그 IRA 재료는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어떻게 할지,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지, 행정부에서 어떻게 취할지 여부기 때문에 그 재료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박스권에서 약간 흘러내리면서 요 2023년 가을쯤 이렇게 여기가 바닥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 바닥을 안 깨고 서서히 오르면서 차트는 거의 완전 정배열이고요. 최저점보다 최고점에 좀 더 가까이 있죠. 제약바이오주의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으로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가 아직도 살아있고,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로 역배열이라고 하기에는 이평선들을 다 올라탄 상태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아니더라도 코스닥에서 시총 1위인 알테오젠 조금 흘러내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리가켄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죠. 121선에서 눌림목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좀 강화가 되면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신약개발 관련,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는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라고 하고,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은 신약개발 관련주잖아요. 근데 얘네들 말고도 사실 진짜 제약바이오에서 수년간 차트가 좀 훼손되지 않고 재료가 살아있고 또 실적들이 좋았던 쪽은 우리가 의료기기를 들 수 있는데요. 의료기기에서 뭐 휴젤이랄지, 휴젤도 보시면 꾸준히 2023년 여름부터 꾸준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또는 클래시스, 잠깐 200일선을 깼었지만 다시 한번 또 추세를 살리고 있고, 또는 뭐 오늘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온 TNL이나 또는 리쥬란으로 계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파마리서치나 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이런 의료기기 미용업체들이거든요. 제약바이오를 큰 틀로 신약개발, 뭐 의료기기 몇 가지, 또는 비만치료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눈다면 나눠도 의료기기도 좋고 비만치료제도 아직도 재료가 살아있고 신약개발 쪽도 알테오지나 리가캠이 죽지 않았고,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쪽, 바이오시밀러 쪽도 나쁘지 않아서 뭐 반도체, 자동차, 뭐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 또는 제약바이오 또는 2차전지 이런 굵직한,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업종들은 사실 거래소 시총 탑10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딱 그 5가지거든요. 그 굵직한 업종들 중에는 제약바이오가 꽤 살아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랑 기아를 보시면 완전히 역배열은 아니지만,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완전히 역배열은 아니지만 200일선과 120선에서 좀 깨져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도 제약바이오보다는 강한 업종은 아니고 2차 전지보다는 좀 더 강하고 이 정도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2차 전지 업종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전기차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주행 쪽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기술력이 어떻게 넘어가고 신차 구매율이 어떻게 높아지느냐가 현대차와 기아의 좀 갈림길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미 수출, 대유럽 수출들의 매달
또는 매 분기마다의 실적 네. 같은 게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굵직한 업종이라고 하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은 게 금융주예요. 그래서 원래는 탑10 안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두 개가 들어있을 땐 인터넷 업종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금융주가 시총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금융주 중에는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금융주는 조금 종목별로 조금씩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나 뭐 이런 쪽은 사실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을 정도로 좋은 금융주인데 반해서 지금 신한지주도 중장기 평선을 좀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는 약간 주가가 엇갈려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1년 동안 좋았던 게 밸류업 관련 재료들이 살아있었고 또는 연말에는 배당주 관련 재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올해 연초돼서는 그런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재료 가치들이 작년 연말 하반기보다는 올해 상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메리츠 금융지주는 예전 때도 계속 올랐던 것 같은데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네요. 금융주 중에서 이제 시총이 큰 업종 내 종목 위주로 한다면 KB금융은 차트가 좀 살아있고요. 신한지주는 그리 좋지 않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총 15위, 총 시총 15위가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금융주 중에 하나고요. 삼성생명은 좋았다가 조금 밀려있고 삼성화재도 뭐 이렇게 약하지는 않은 금융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약간 밀려있는 상태고 기업은행은 꽤 강하게 버티고 있죠.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 줄을 세운다면 메리츠금융지주나 또는 JB금융지주 또는 기업은행 이런 애들이 꽤 강한 편,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뭐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으로는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해 상반기에 안 좋은 확률이 높은데 그 중에는 좀 이렇게 각 계전투별로 종목별로 좀 다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다음 시총 9위가 네이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뭐 시총 막 4위, 카카오가 시총 8위, 뭐 카카오뱅크 막 이렇게 애들이 시총 상위에 있을 때는 의미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시총이 밀려 있어갖고 큰 의미는 없지만 카카오에 비해서 네이버는 꽤 좋은 차트 그리고 꽤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네이버는 지금 121선, 200일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121선, 200일선을 돌파하는 게 마지막 중장기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고 그러면 이제 완전 정배열로 들어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조금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갖거나 희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2차 전지는 한 2, 3원을 돼야지 또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IRA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재료가 또 새롭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는 요 8월 달이 저점이거든요. 근데 이 저점을 지금 그러면 6개월, 5개월 동안 안 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가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은 25% 정도가 상승을 했잖아요. 아까 제가 딱 말씀드렸던 2달, 3달이 지나고 바닥 대비 주가가 20%, 30% 오르면 저게 바닥이었나 보다 라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이버는 저는 작년 여름이 바닥이었다라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제가 네이버가 훨씬 강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네이버는 작년 여름에 8월 달에 바닥을 찍었고 그 이후에 한 25%또 올랐고 121선, 200선을 뚫는 중장기 마지막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면 사실 카카오는 딱 봐도 훨씬 약해 보이죠. 작년에 8월 달에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9월 달에 저점을 또 깼고 9월이 저점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11월에 또 저점을 깼죠. 그래서 제가 저점의 한 달도 빠르다. 2달, 3달은 지나야지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8월에 저점을 9월에 깨고 9월에 저점을 결국은 또 11월에 깼거든요. 카카오는 저점을 계속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보다 훨씬 약한 거고 또 하나는 이평선의 위치도 마찬가지죠. 네이버가 완전 정배열로 가고 있다면 카카오의 배열은 역배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까지 보면 네이버의 재무제표가 더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이 큰 종목이 바로 HD현대중공업인데요. 이 HD현대중공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완전 정배열의 초입이 언제냐면 이때예요. 작년 여름. 마지막 121선, 200일선을 뚫는 완전 정배열이 작년 6월, 7월이었거든요. 6월에 완전 정배열이 되고 나서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때 당시 완전 정배열이 됐을 때의 주가가 한 13만 원이었다면 지금 30만 원이니까 2배가 넘게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시총으로도 1위이고 상승률로도 1위인 조선주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주가 2배 이상 상승한 데는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조선업황이 좀 빅사이클로 들어오면서 야, 역대급 실적이다, 역대급 실적이다라는 실적 호조의 기사, 그리고 실제로 실적에 반영이 이렇게 되어 왔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포함이 되면서부터 그렇죠. 작년에 이제 뭐 10월쯤 10월, 11월에 트럼프 관련주에 편입이 되면서 20만 원에서 또 50%가 올라서 3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됐다. 조선업이 빅사이클이었고,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이 우리에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립서비스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D현대중공업이 역사적 신고가로 심지어 시총 탑10에 들어와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은 결국은 과거로 치면 현대중공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분사되기 전에 시총 탑4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가정 시총이 컸을 때. 근데 분사되고 나서는 탑10 안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HD현대중공업이 탑10 안에 올랐고, 그 아랫단에도 HD 한국조선해양도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거의 10년 내 신고가로 완전 정배열로 끌어올렸고요. 심지어 얘는 조선주도 아닌데 HD 현대일렉,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룹주로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요. 업종을 같이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한 그룹을 같이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HD 그룹은 작년 1년 동안 가장 그룹 내의 시가총액, 그룹의 합산 시가총액이 상승률이 높은 그룹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업들이 시총이 두세 배가 됐고, HD현대일렉이 지금 총 시총 코스피 200에서 28위까지 올랐고, 작년 1년에만 상승률이 364%거든요. 조선업은 아니지만 HD 현대일렉은 상승률을 같이 봤고요. 하나그룹의 하나오션도 한 10년 내 최고가 올라오면서 조선주에서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완전 정배열인데 하나오션도 좀 늦게나마 상승이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HD현대중공업까지 조선업까지 봤고요. 그 아래에는 금융주, 자동차주, 2차전지 다 봤는데 새로운 또 대장주가 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00을 시총대로 보면 업종의 대장주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석 도구고요. 바로 업종의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보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시총이 18조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랑 시총 4조 5조에서 시총 1위를 막 다투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한국항공우주가 아직도 4조 5조에 있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때보다 시총이 4배 5배 커지면서 20조에 육박하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방금 전에 HD현대일렉 작년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365%였잖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작년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종가 기준으로는 150%, 그리고 연중 고점 기준으로는 220%니까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고, 거기에 추가로 올해 들어서 거래소 지수가 한 3% 올랐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만 21%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방산주의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작년에 계속 로테이션이 돌았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쉴 때 LIG 넥슨이 올라가거나 현대 로템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빅3 애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방사는 제로와치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아주 소형 테마지만 LA 산불 관련해서 산불 예방이나 가구 업체들 이런 애들이 좀 올랐어요. 산불 관련주로. 굉장히 일시적인 테마거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니까 트럼프가 전쟁 금방 끝낸다고 했잖아. 그럼 방산주가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방산이라는 건 결국은 전쟁 중에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 억제 기능으로서의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전쟁 또는 이스라엘 중동 전쟁 올해 끝난다 할지라도 방산의 수출 계약들이 좀 더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